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경북 지역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잇따르면서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대에 오른 단체장이 모두 3명인데요. 김충섭 김천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무렵에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지난주에 검찰에 구속됐고요. 박남서 영주시장은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또 김광열 영덕군수는 금품 수수와 여론조사 허위 응답 유도 등으로 1심 판결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요. 이와는 별도로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난 2017년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재판에 넘겨져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연례 행사처럼 이어지고 있는 경북 지역 단체장들의 비리와 불법 행위, 지방시대에 도려내야 할 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9월 4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경북 북부권은 맑은 가운데 햇빛이 강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봉화 20도, 안동과 의성 22도로 출발해서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8도에서 30도 예상되는데요. 이번 한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한편 현재 안동의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자외선 지수도 높음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야외 활동하실 때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동시는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약 한 달간 안동호 이마온의 차량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귀성 상묘객을 위해서 관공선 특별 수송을 시행합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선박 운항을 위해 사전 신청을 받아 수송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요. 신청은 오늘부터 받고 안동 이마호 수흥관리사무소로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용객이 몰리는 공휴일이나 추석 연휴에는 가족별로 필수 인원 정도만 신청해 선박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가족이나 문중은 이용객이 적은 평일을 이용해야 원활한 수송이 가능한데요. 안동시는 사전 신청이 많으면 운항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항할 계획입니다. 귀성객과 성묘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선박을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오후부터는 강한 바람도 불어들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29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주 후반부터는 아침 기온 2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시원한 가을 공기 느낄 수 있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일대에 다량 산재한 것으로 알려진 마린머드, 일명 마린 펠로이드가 해양 바이오 뷰티 산업의 신소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센터는 울진 후포 앞바다 8만 헥타르에 36억 톤의 마린머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동해안 마린머드 해양 바이오 소재 실증 사업을 진행 중인 경북도는 이 마린머드의 국내 원료 등록과 공정개발, 효능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열린 동해안 마린머드 바이오 소재 산업화 실증 사업 중간 보고회에서 보습과 주름 개선, 항산화와 항염, 미백 등 마린머드의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고요. 경북도는 동해안 마린머드가 치유성 점토로서도 충분한 산업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단계 뷰티 관련 실증 사업이 완료되면 테라피와 의료제품 개발 등을 국가 지원 사업화 방향으로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내리던 소나기가 그치고 현재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25.7도, 습도는 94%, 체감 온도는 29도인데요. 장마철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돼 후덥지근한 날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북동에서 동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바다의 물결 1에서 2m로 계속해서 잔잔할 전망입니다. 다만 오늘까지 해상에 안개가 끼고 비가 내리겠으니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해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박 점검으로 인해 휴항하는 일부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이 지난 9월 1일 생명사랑 마을로 지정된 첨부 1, 2 주민들을 대상으로 첨부 1, 2 주민자치센터에서 외로움 예방 스토리텔링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생명사랑 마을 조성 사업의 일환인 이번 행사는 노년층 소통 및 사회적 관계 형성 유지를 통한 정서적 고립 해소를 위해 추진됐으며 외로움 예방 스토리텔링 특강, 마음 나눔 공연 순으로 진행됐는데요. 행사 전 울릉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위해 첨부 1, 2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종합관증 항목인 우울, 불안, 자살, 외로움 척도 검사 및 자살 예방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울릉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마음 건강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국내 로봇업계 수고하는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사업이 재수 끝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로봇 산업의 연구개발 중추시설이 대구에 들어서면서 대구가 국내 로봇 산업의 선도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나오는데요. 자, 오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김종헌 디지털 본부장 모시고 관련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사업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부터 해주십시오. 네,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총 2천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로봇 실정 평가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예. 여기서 실정이라는 것은 이제 로봇이 실제로 사용될 장소에서 성능과 안정성을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로봇이 신기술 신제품이다 보니 우리 실생활에 들어왔을 때 이제 안전한지 네. 또 사업성이 있는지 등을 이제 검증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가 생기면서 우리 실생활과 똑같은 이제 병원이나 사무실, 뭐 상점 같은 것을 거의 똑같이 이제 구축해가지고 로봇 기업들이 이제 이와 같은 실정을 현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증 평가라고 말을 하는 거군요. 네네. 예,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은 이제 로봇 청소기를 우리가 처음에 살 때 요즘에는 이제 사회자분도 이제 리뷰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보고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은데 예.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게 청소가 잘 되는지 또 뭐 안 되는지 궁금도 하고 의문이 많이 생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매를 망설이게 되는데 이 국가 테스트 필드가 생기면은 이런 이제 소비자들이 의문점이나 궁금한 것들을 실제 빨리 테스트를 해가지고 시장에 이제 빨리 제품이 풀릴 수 있도록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국가 테스트 필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만들어진 신제품 그 새로운 로봇들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맞습니다. 기반 네. 시설을 네. 마련하는 거네요. 네. 이 테스트필드 구축이 국내 로봇 업계의 아주 오랜 수건 사업이었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지난해 예타에서 한번 떨어지고 올해 두 번째로 시도해서 선정되었는데요. 네.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와도 이제 이 로봇을 테스트 이제 한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소비자가 이제 비싼 로봇을 쉽게 사용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로봇 기업이 자체적으로 또 로봇을 테스트할 공간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실제로 이제 로봇 기업들이 한 75% 정도가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면은 한 실제 트랙 레코드라는 것을 요청받는데 트랙 레코드요? 예. 이게 이제 실제 사용해봤는지 뭐 검증해봤는지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이 중에 한 65%가 이런 자료가 없다 보니까 실제 판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로봇 기업들이 로봇을 테스트해보고 사용 실적을 얻어서 안전한 로봇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런 공간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네. 이번에 이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이 선정되면서
로봇 기업들에게 이제 실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죠. 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로봇 산업을 혁신적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큰 네. 의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또 출시되기 전에 이렇게 테스트 필드에서 이렇게 해보고 네. 사용을 해보고 뭔가 부족한 점도 또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보완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이 될 것도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테스트 필드가 구축되면은 어떤 로봇들의 실증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거의 모든 종류의 서비스 로봇을 실증해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쿠팡에서 물건을 주문한다고 가정하면은 그 전체적인 배송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주문을 시작하면 물류 창구에서 나와서 이제 이것이 출고가 될 때까지 과정인데요. 이때 창구에서 이제 물건을 분류하고 또 이동하고 포장하고 차에 실어서 이제 우리한테 고객한테 올 텐데 이때 이동 로봇이라든지 협동 로봇 등을 실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런 로봇들이 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쿠팡 내에서 이제 예. 돌아다니고 있는데 또 이것이 이제 건물 밖으로 나와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게 이제 배송되는 과정에서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사람과의 충돌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또 관제 시스템 등을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실외 이동 로봇도 좀 검증할 수가 있고요. 예. 또 이런 운행 과정에서 이제 눈비나 또 바람, 안개 같은 예기치 않던 상황을 대처 능력도 이제 검증해서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소비자한테 올 때는 건물 안으로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이때 이제 건물 안에서는 또 실내 환경이 다릅니다. 네. 예를 들자면 뭐 엘리베이터도 타야 되고, 그렇죠. 예, 이럴 때 이제 또 성능, 안정성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와. 개인 기업이 이제 그거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예. 예, 정부에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품 상용화 전에 실증을 거쳐야 하니까 이 테스트베드가 있는 대구로 기업이나 연구소들이 몰리는 효과 또 이걸 기대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이러한 인프라가 이제 실제 구축되면은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에 모여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구는 2010년부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대구에 설립된 이후에 로봇 클러스터가 구축되었고 또 국내 대표 기업인 현대로보틱스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인 ABB, 쿠카, 야스카와 스토브리 코리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대구에 많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까지 대구에 이제 구축되면은 진짜 원스톱 지원 체계가 구축되기 때문에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대구를 중심으로 더욱 집중될 것으로 이제 생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기업들이 이렇게 대구로 몰리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먼저 국내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그 실정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품화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또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의 또 다른 역할 중 하나가 있는데 이게 서비스 인증입니다. 서비스 인증이요? 예. 국가에서 관리하는 이제 인증은 제품이 잘 만들어졌는지 또 안전한지 이제 소비자에게 팔아도 되는지 예.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것인데 로봇의 경우에는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때 테스트 필드를 통해서 이제 국내 기업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면은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네. 생각을 합니다. 테스트 필드에서 그러면 이렇게 인증하는 서비스도 가능해지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 대구는 그래도 로봇 산업 기반이 좀 잘 갖춰진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대구는 로봇 기반이 잘 갖춰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 대구시와 이제 공무원분들, 시장님부터 해서 일관되게 로봇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현재 지금의 대구의 로봇 도시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구에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우리나라 로봇 산업을 육성하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있고 네.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로봇 기업인 현대로보틱스 그리고 이게 연구기관인 이제 또 많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뭐 대구기계부품연구원도 있고 또 대학으로는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경북대 뭐 이런 연구대학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산학연관이 잘 네트워크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로봇 클러스터도 조성이 되었고 5G 기반 첨단 제조 로봇 실증센터도 구축됐고 뭐 이동식 협동 사업도 이제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달성군의 제2 국가 산단도 만들어질 거고 또 기획 중인 이제 글로벌 혁신 특구들도 다 로봇과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가 그야말로 로봇 맞습니다. 도시이군요. 예, 예. 이와 같이 대구가 이제 2009년부터 사실은 이제 역대 시장님들부터 해서 공무원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네. 그 대경 로봇기업 협회 회원사들까지 이제 피난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대구 로봇 기반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구시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그 분야가 서비스 로봇 네네네. 분야이죠. 네네. 요즘 뭐 식당에도 맞습니다.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로봇.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술관에서도 또 맞습니다. 서비스 로봇이 등장했는데 네. 지금 우리 생활 어디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서비스 로봇이요? 서비스 로봇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분야인데요. 대구뿐만 아니고 또 시장도 이제 2030년 되면은 한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서비스 로봇이 이제 단순히 교육용 로봇이나 뭐 청소기 정도였는데 네. 이게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굉장히 확대가 되었어요.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식당 서빙 로봇은 거의 이제 이제는 흔하죠. 네, 생활 네. 전반에 이제 되어 있고 뭐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 로봇도 있고 치킨 만들어주고 고기 구워주고 뭐 칵테일 제조, 전기차 충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들이 서비스 로봇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매년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 특정 국가나 이제 기업이 선점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LG, 두산 같은 대기업들이 네. 이제 이런 서비스 로봇 시장에 이제 속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구축을 계기로 지역 로봇 산업이 크게 성장을 하려면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대구시 로봇은 이제 로봇의 비전은 이제 이번에 확정된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를 중심으로 하는 생태계 형성입니다. 네. 대구시에서는 이제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내에 별도로 또 320억 정도 예산을 들어서 로봇 기업 성장 지원 센터를 구축하는데 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업과 연구자들이 모이고 타 지역 인프라 공급망 체계가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네. 결국 글로벌 로봇 상용화 연구의 중심 역할을 대구가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또 이 큰 규모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확장성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죠. 봅니다. 네. 예. 자, 관련해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계획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내년부터 약 5년간 약 2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이제 사업하는 만큼 성공적인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지역에 부지 조성을 시작하게 되는데 네. 빠르면 25년에 시대 이동 로봇을 첫 번째 인정을 시작해서 28년까지 다양한 종류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2030년 글로벌 로봇 시장의 한 10% 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진흥원은 이제 다양한 서비스 로봇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도 개선해서 대한민국이 최고의 로봇 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도 예. 네. 로봇 도시로 네. 굳건하게 성장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김종헌 디지털 본부장이었습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대구 엑스코에서 2023 여성업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로 여성과 청년,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장이 마련이 됐다고 하는데요. 박나연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지난 9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대구 엑스코에서 2023 여성업 엑스포가 진행됐습니다. 여성업 엑스포는 전국 유일의 여성정책 박람회로 8회째를 맞이했는데요. 올해는 특히 군의군 편입과 대구굴기 원년을 맞이해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현장의 소리와 방문객들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이 자리는 이제 최신 직종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종들은 각각 조금씩 다르시긴 한데요. 우선 제가 같이 설명드려 볼게요. 저는 20대 후반 취준생이고요. 일자리 정보를 찾으려고 오게 되었어요. 디자인 쪽에 구직하는 부스가 있어서 그분들 기다릴 동안 프레디저나 상담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담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은 저도 디자인 분야의 취준생이다 보니까 아직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저랑 어떤 부분이 더 적성에 맞는지 이런 거를 여기서 알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여성분들께서 하시는 기업이나 회사나 또 다양한 센터들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고 또 다양한 체험 부스들을 통해서 좀 힐링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뿌듯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워라벨에 대해서 막 설문조사 같은 것들도 하고 경품도 좀 받아가고 이런 시간이 있고 또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창업센터에서 간단하게 또 상담을 받아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북구에서 왔고요. 여성안전정책 공동학술 세미나를 들으러 왔습니다. 요즘 스토킹 범죄가 많은데 그 예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범죄 예방법에 대해서도 잘 들었고 여기 체험 부스들이 많아서 즐겁게 잘 돌아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서 여성을 위한 행사가 진행되어서 좋았고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일자리 박람회도 함께 열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여성행복 일자리 박람회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채용관, 취업지원관, 홍보관 등이 있어 취업 상담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면접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달구벌 여성인력개발센터 박영아 팀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대구 여성 행복 일자리 박람회는 이제 대구시의 대표적인 여성 일자리 정책인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육아나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직업 상담이나 취업 연계, 병단 여성의 일경험을 지원하는 인턴십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대구시의 대표 여성 일자리 정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여성분들도 많으시고 또 일자리 외에도 대구에서 진행하는 여성 정책이라든가 직업 훈련이라든가 또 코로나나 구직 활동을 해서 받으신 스트레스 해소나 이런 부분들은 또 부대 행사관도 저희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여성 행복 일자리 박람회는 지역 여성들의 취업 의지 고취와 이제 여성 유망 직종에 대한 직업 및 창업 정보를 제공하여 여성의 참여 기회를 이제 확대하고자 운영이 되어집니다. 취업 상담사가 현장에서 여성 구인 기업 정보나 그리고 직업 훈련 정보를 제공하니까 다양한 정보도 받으시고 취업도 하시고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대구시에는 달서, 남부, 대구, 수성, 신달서처럼 5개 세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언제나 문이 열려 있는데요. 편안하게 세이센터를 둘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대구시의 여성가족 분야 정책도 홍보하고 지원 사업을 소개도 했나 보네요. 네, 또 양성평등과 여성 안전에 대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는데요. 양성평등 관련 체험과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감상 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관련 실태와 예방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나눠볼 수 있었는데요. 네. 자세한 이야기 김지연 대구시 여성가족 과장 만나 들어봤습니다. 여성업 엑스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성정책 종합박람회로 양성평등 주간과 오늘 9월 1일 여권 통문의 날이라고 합니다. 또 이 날을 기념하고 양성평등 실현과 또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서 올해 8회째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군이 군 편입하고 또 대구 굴기 원년을 맞아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함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각 주제에 맞는 다양한 체험 행사에 참여 가능하시고 현재 사회적으로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여성 안전 정책 학술 세미나도 개최를 합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는 생애 주기별 여성 가족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더불어서 경력 단절 여성 취창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지표도 크게 회복되길 기대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성업 엑스포가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우리나라 대표 여성가족 정책 박람회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컨텐츠를 더욱더 강화하고 더불어서 함께 일하는 양성평등 대구 또 행복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여성가족과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여성뿐 아니라 가족, 청년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더 많이 마련됐는데요. 여성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해 알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는 7일까지 양성평등 주간입니다. 대구시가 이 주간을 맞아서 전국 유일의 여성정책 종합박람회 2023 여성업 엑스포를 마련했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박나은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거진 오늘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매일신문의 최원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최 기자가 주목한 주제는 뭔가요? 네, 출산율 얘기입니다. 지금 대구 경북 우리 지역의 출산율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대구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출생아 수 10,000명이 무너질 위기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구 문제는 정말 심각한데 최근 통계가 나왔나 봐요? 네, 지난달 말에 통계청이 발표한 연간 출산 통계를 보면요. 이 대구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12년 1.21명에서 지난해에는 0.75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거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고요. 네. 올해 2분기로 좁혀서 보면 대구의 합계 출산율은 0.67로 지난해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이 수치는 2000년 1.38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네요. 경북도 비슷한 상황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경북의 합계 출산율은 2000년 1.59명에서 2010년 1.38명, 2020년 1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네. 이후에 2021년 0.97명으로 1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실제 이 출생아 수도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죠. 예. 지역별 통계 조회가 가능한 1997년 기준으로 대구의 출생아 수는 3만 5천여 명이었는데 2001년 2만 8천여 명으로 3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요. 이후에 2013년 이후에 2만 명 선이 붕괴됐고 지난해엔 1134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인가요? 네네. 이 지표는 어떤 가요? 예, 올해 6월까지 대구 지역 조출생률은 4.3명인데요. 전년 누계와 비교하면 8% 이상 감소한 걸로 집계 됩니다. 이 상반기 대구 출생아 수가 4,857명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7명이나 줄었고요.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되면 연간 출생아 수는 처음으로 10,000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 같은 기간 경북의 조출생률은 3.8명으로 전년 대비 7.7% 떨어졌고요. 상반기 출생아 수는 5,854명에서 5,406명으로 448명 감소했습니다. 경북 지역 역시 향후 수년 내에 10,000명 선이 위태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저출산이 이어지면 미래의 우리 지역 인구 정말 계속해서 감소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통계청 인구 추계를 보면요. 현재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 오는 2050년 대구와 경북 인구는 각각 187,068명, 225만 705명으로 네. 급감할 전망인데요. 30년 안에 대구 경북 인구가 100만 명 이상 쪼그라드는 셈이 됩니다. 우리 지역은 이렇고 전국 상황도 비슷한가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을 기록을 했죠. 비슷하네요. 예. 대구와. 이 소식을 접했던 미국 캘리포니아대 조앤 윌리엄스 교수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그 정도로 낮은 수치에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라며 이제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게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예, 통계청에 따르면은 이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25만 명 이하로 떨어진 24만 9천 명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출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내려간 거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또 범위를 좁혀서 올해 2분기 기준 합계 출산율은 전국적으로 0.7명인데 이게 작년 동기 대비해서 0.05명 줄어들어서 전분기 통틀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합계 출산율의 경우에는 1970년에는 4.53명이었는데 1984년 1.74명까지 급감했고 2018년에는 0.98명으로 계속해서 내려앉고 있습니다.
경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네. 이 OECD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은 우리나라만 심각한 건가요? 네, 좀 그런 편인데요. 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 최저이자 유일하게 한 명을 못 넘고 있습니다. 아하. 이 현재 인구 규모를 미래에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 출산율을 의미하는 게 이 개념이 대체 출산율인데 네. 이 정도는 나아야 미래에도 지금 인구가 유지된다는 거죠. 이 한국의 대체 출산율은 지금 2.1명인데요. 이에 지금 크게 못 미치고 있는 편입니다. 네. 또 조금 동네로 보면 특히 대구 서구의 합계 출산율이 0.46명으로 서울 관악구 0.42명에 이어서 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 남구 0.49명도 합계 출산율 하위 8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출산율도 문제이고 네. 또 혼인 건수도 계속 급감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아이를 낳기는커녕 이 결혼조차 하지 않으려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연간 42만 건에 육박하던 국내 혼인 건수는 30년 만에 19만 건으로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고요. 대구 경북의 혼인 건수도 3분의 1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예, 국내 혼인 건수가 1990년에는 39만 9천여 건이었는데 95년까지 소폭 떨어지다가 96년에는 43만 4천 건으로 살짝 반등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점차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2년에 19만 1천 건까지 아주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우리 지역 대구 경북의 혼인 건수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1990년 대구의 혼인 건수는 한 18,000여 건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7,400여 건까지 급감했고 이거는 이제 1996년에 34% 수준밖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네. 같은 기간 경북에서도 1990년 2만 6천여 건 혼인하다가 지난해 8천여 건으로 떨어졌고요. 이게 91년과 비교하면 29%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50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결혼한 적 없는 인구 생애 미혼율을 보면요. 지난 2015년 국내 남성은 10.9%, 여성은 5%가 해당했습니다. 네. 이게 2010년보다는 2배나 생애 미혼율이 뛴 겁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출산율이나 혼인 건수 급감했다 이렇게 네. 전해드렸는데 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원인이 뭘까요? 네,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마저 하지 않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팍팍한 현실에다가 홀로 생계 유지를 하며 사는 게 되려 낫다는 식의 라이프 스타일이 계속해서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결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아이를 낳아서 키울 이유를 느끼지 못하거나 이를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대구정책연구원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아이를 낳고 키우고 일자리를 갖는데 무리가 없는 지역 생태계가 마련돼야 되고 네. 직장이 있고 주거비가 크게 비싸지 않으면서 주변의 보건의료 문화 서비스도 좀 골고루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 결국 이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이 패키지형 지원이 좀 추진돼야 된다. 네. 이렇게 짚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잘 키우고 함께 잘 살 수 네. 있는 지역의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네. 지적인 거네요. 네.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을 좀 근본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통계에 따르면요, 이대로라면 올해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지금 나오는데 지난 10수년 우리나라는 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주거, 고용, 육아휴직, 출산 장려금, 보육비 같은 각종 대책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쏟아냈는데 예. 지금까지 결과로만 보면 이게 사실은 백약이 무효인 상태입니다.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저출산 대책을 내놨습니까? 네, 지금 정부는 내년에는 이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이 주거 안정에 초점을 좀 맞추면서 이에 따른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 예. 이 내년 저출산 대책 예산의 절반 이상인 8조 9,732억 원, 굉장히 큰 예산인데 네. 이를 이 출산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서 쓰겠다는 지금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좀 기혼 가구 위주로 혜택을 줬는데 혼인 여부와는 좀 무관하게 아이를 낳으면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아이가 태어나도 네. 주거를 이제
제공하겠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더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런데 뭐 이런 주거 안정에 집중된 대책이 근본적으로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좀 불투명한데요. 이 한국의 미혼 남녀가 결혼과 그리고 출산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는 주거도 물론 중요한데 제한된 소득도 있고요. 또 육아에 따른 부담도 있고 또 경쟁적인 교육 그리고 경쟁 사회 불투명한 미래 이런 복합적인 원인이 같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때문에 이제 주거 안정 대책만으로는 젊은이들이 더 많이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이럴 가능성은 좀 더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예, 전문가들은 지금 저출산으로 야기되는 사회적인 문제나 인구 감소 그리고 내수도 위축되고 경기 침체도 좀 해소해야 되고 그리고 연금 고갈이나 노동 교육 개혁 같은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예산을 투입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내놓습니다. 네. 저출산에만 한정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실패해 왔기 때문이죠. 좀 더 거시적으로 예. 가야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좀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투자할 예산을 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데 투입을 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신기술도 만들고 또 그에 따른 일자리도 생겨나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고 총생산도 늘어나서 이제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더 많은 예산을 퍼붓는 것만이 네. 능사는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내신문의 최원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시간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에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곳에 찾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전 대표가 대구에 출마한다면 가장 나쁜 분을 골라서 붙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준석 전 대표의 기본적인 목표는 서울 노원병 출마다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당에서 공천을 주지 않을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를 예를 해둬야 노원병 공천을 압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1순위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노원병 출마인데 네. 다만 2순위로는 무소속으로 대구에 출마한다는 길을 열어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원병에 공천을 탈락한 다음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노원병 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대표가 독자 출마했을 경우에 국민의힘에 피해를 끼쳐서 민주당이 이기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대구 지역은 그럴 위험이 작다. 아하. 이 점도 가만히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쁜 분 골라서 붙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쁜 분이 누군지는 현재로서는 뭐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대구 동구을 출마설이 나왔거든요. 예. 유승민 전 의원 과거 지역구였는데 현 의원인 강대식 의원과 싸울 일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 이것으로 일단은 1차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쁜 분이라고 얘기를 한 거군요. 예, 그래서 강대식 의원과 붙지는 않는다는 예. 의미가 첫 번째 의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나쁜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친윤계가 유력해 보이고 참고로 대구 지역의 정권 핵심 인사로는 대표적으로 달서 을 지역의 윤재옥 원내대표 또 달성군의 추경호 장관 등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네. 어쨌든 뭐 이 지역구로 꼭 나가겠다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이제 대구 동구에는 안 나간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는 근래 거리가 멀어지는 듯했던 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호평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과 좀 다 있다 이렇게요. 네,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좀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멀어지는가 했는데 다시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명백한 상황이겠습니다. 홍 시장이 특히 최근에 이 전 대표를 포용해야 된다 이런 논지를 계속 펴왔고요. 네. 이 전 대표도 이번에 화답을 한 셈인데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좀 둘 다 당내에서 힘든 처지입니다. 홍 시장은 당원권 정지 징계까지 받았고 또 이준석 전 대표도 공천이 좀 배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소위 예. 순망치 안의 이치에 따라서 더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두 사람한테 여유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 합작이 계속될 거다라고 전망을 할 수 있겠고요. 예. 다만 내년 총선이 끝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5년 대통령 단임제고 또 대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내 세력이 재편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둘 중 한 사람 이상에게 세 확대라든지 좀 좋은 환경이 펼쳐지면 다시 경쟁이 강화되는 그런 또 모드로 접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또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군요. 자, 한편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한 공방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방부는 소련 공산당 가입 사실뿐만 아니라 이 자유시 참변에 연루되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했고, 국민의힘은 흉상을 독립기념관 같은 곳에서 모시는 건 괜찮지만 육사에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일로 많은 국민들이 또 역사 공부를 깊게 하게 되고 있는데요. 네,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 소련이 당시에 독립군들한테 무장 해제를 요구를 했습니다. 예. 독립군 중에서는 이걸 수용한 사람이 있고 불응한 사람들이 있는데 독립군의 내분이 일단 있었고 또 소련군이 독립군을 몰살시키는 이런 사태까지도 벌어졌었는데 홍범도 장군이 여기서 어떤 책임이 있느냐 이거를 좀 면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러시아 적군이 독립군을 진압하는 과정에 홍범도 장군 개입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책임자를 처벌해달라고 소련 정부에 탄원서를 홍범도 장군이 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아예 자유시 참변 때 현장에 없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동순 영남대 명예교수가 홍범도 평전을 폈었는데 그 책에도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레닌에게 자유시 참변 사태를 보고를 했던 적은 있는데 네. 이것은 본인이 독립군을 진압했다, 그 공로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사태에 그냥 어떤 책임을 좀 물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한 측면이 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러면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원이 된 것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했을 때 일단 독립운동 과정에서 당시 연해주 지역이라든지 이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또 소련 같은 경우는 피어감 민족에 대한 대대적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한테 의지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고한 공산당원으로 홍범도 장군이 소련한테 인정받은 것도 맞는 사실이긴 하나 근데 거꾸로 인정을 못했다면 생존이 안 되거나 숙청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실제로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기도 했다. 이 점도 같이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정적으로 홍범도 장군이 조선 독립에 반대한다든지 또 대한민국을 적대했다든지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해방전에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해방 이후에 북한 정권에 참여한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을 할 것인데 강행하게 될 텐데 전국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네, 여당 지지층 중심으로 홍범도 장군의 후기 행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날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것 때문에 홍 장군의 항일 무장 투쟁 공적이 폄훼될 거냐, 그런 흐름이 늘어날 거냐, 이거는 좀 의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에서 중요한 이치가 있는데 제기되고 있는 쟁점들을 일일이 깊게 파악을 하고 있거나 명확하게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만이 정치에 참여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홍범도 장군 흉상이 육사에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문제로 정치가 이렇게까지 시끄러워야 되겠는가 이런 의문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사회 경제적 정책이라고 분류되는 대표적으로 최근에 대두되는 국민연금 문제라든지 국가 재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끈질기게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사람들이 피곤해할수록 반감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점을 좀 정치권에서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설명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죠? 네, 두 조사를 일단 살펴보면 한국갤럽이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서
국민의힘 34%, 민주당 27%, 무당층 32%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반면에 CBS 노컷뉴스가 RN서치에 의뢰해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만 18세 이상 1,015명 상대로 조사한 결과로는 민주당 50%, 국민의힘 33.9%, 무당층 11.4%가 나왔거든요. 네. 상세한 결과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텐데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두 조사가 거의 같게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만 보면은 한쪽은 27%, 한쪽은 50%가 나왔고 너무 상반되는데요. 네, 한쪽은 최저치, 한쪽은 최고치가 나왔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극명하게 벌어진 조사가 나온 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조사를 믿어야 할지 국민들은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두 조사 자세히 살펴보면 설문 내용이나 표본 구성에는 이상한 점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예. 그 조사 기간에 한국갤럽 쪽이 하루 빨랐는데요. 이걸로 설명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이럴 때는 둘 다 불신하지 말고 수용하면서 설명을 하는 법을 찾아야 된다. 예, 그것이 평론가로서의 자세라고 보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두 조사의 차이는 한국갤럽이 전화 면접이고 RN서치가 ARS입니다. 보통 보면 ARS는 고관여층이 전화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응답을 하는 반면에 전체적인 응답률은 떨어지고 예. 전화 면접이 응답률이 훨씬 높은데 이럴 때는 이제 중저관여층도 좀 더 많이 응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양쪽의 취합해서 보면은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쪽은 이제 고관여층 사이에서 좀 비토를 받다 보니까 반사이득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중관여층, 저관여층으로 좀 넓어지면은 이쪽에서도 물론 윤 대통령 지지율이 특별히 높지는 않지만 예. 그렇다고 민주당을 지지하진 않는다. 민주당도 싫다라고 하는 이 무당층 흐름이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좀 더 요약하면 정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층에서는 민주당 쪽이 훨씬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면 민주당이 10배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양쪽이 다 부정적인 이슈에 직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럴 때 정치 세력은 자기에게 불리하게 나온 조사를 먼저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근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라든지 네. 역사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인들의 확장성을 막고 있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도덕성 논란이라든지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권을 심판하자는 여론도 민주당에게 결집하고 있지 않는 이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는데 국민들에게 어떤 맥락으로 읽혀지게 될까요? 네, 일단은 윤 정부 횡포가 심해졌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 하는 단식이다라는 평가도 있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할 목적이다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제 민주당 지지층 중심으로는 이 대표 중심으로 뭉치는 경향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아무래도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예. 다만 이제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 양쪽에 크게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이번 단식으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그 태도를 바꾸게 될 거냐 이 문제에서는 이제 좀 아직까지 쉽게 넘을 수 있는 산이 아니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 이상으로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답해야 되는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일단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클릭 정보 클립.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5일간 대구시는 9개 구군 대구식약청과 함께 추석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체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떡과 한가류 같은 가공식품, 전, 튀김 등의 조리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90개 업체가 점검 대상인데요. 무등록 무신고 제조 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위주로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 폐기할 예정인데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길 기대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소비 촉진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축제의 특별 행사가 오늘 대구 동성로에서 열립니다. 행사에서는 소상공인 응원 공연, 동행축제 힘 모으기 퍼포먼스, 또 대구 소상공인을 위한 동행 패션쇼 등이 열릴 예정으로 지역 대표 상권을 형성하는 동성로에서 개최해서 의미를 더합니다. 올해로 4년차를 맞는 대한민국 동행축제는 봄, 가을, 겨울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가을 동행축제는 9월 27일까지 계속되며 온오프라인 가격 할인, 쿠폰 지급, 상품권 증정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오는 9월 23일과 24일 대구 스타디움 서평광장에서 온오프라인 콘서트 2023 파워풀 대구 뮤직 페스타가 열립니다. 이 행사는 대구 관광 분야 메타버스인 대구 메타라이브 공개를 기념하고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석훈, 권진아 등 유명 가수와 버스커, 재즈밴드 등 10개 팀이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걸로 기대됩니다. 행사는 전좌석 무료로 운영되며 현장 관객으로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은 오늘부터 오픈되는 사전 예약 사이트에서 선착순으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2023 한국국제축산박람회가 열립니다. 국내 최대 축산 전문 박람회로 올해는 국내 212개 업체와 해외 28개 업체가 참가합니다. 박람회를 통해 축사시설과 기자재, 사료, 동물약품 등 축산 관련 다양한 내용을 만나볼 수 있고요. 악취 저감시설 전문 기업관과 곤충산업관 등 이색 전시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온라인 디지털 쇼룸도 열리는데요. 박람회를 통해 국내 축산업이 활기를 띠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치맥 페스티벌이 궂은 날씨 속에서도 닷새간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치맥 성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인데요. 지난 10년간의 역사를 안고 100년 축제로 도약한다는 대구 치맥 페스티벌, 발전을 거듭하는 세계인의 축제가 되길 응원합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구와 경북 서부 내륙 지역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